제가 3억을 숨겨두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니까 제가 통장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치매 초기라서 돈 계산을 잘 못하세요. 지난 10년 동안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효부 행세를 하면서 뒤에서는 제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던 그 며느리. 그런데 그 아이가 정작 몰랐던 것은 73세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지혜야, 이제 내가 한 짓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추석 명절, 사돈 앞에서 저를 내쫓은 그날부터 시작된 완벽한 복수극.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 시집 온 지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줄곧 며느리 지혜를 지켜보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감시해왔다고 해야겠지요. 오늘도 지혜는 새벽 6시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물을 써는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겉보기에는 참으로 부지런하고 효성스러운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어머니, 아침 드세요.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북어국 끓였어요. 지혜가 상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단아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 지혜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북어국 한 술을 떠넣으며 지혜의 얼굴을 슬쩍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지혜의 눈빛이 제 손목의 낡은 시계를 훑고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이 아이는 내가 가진 것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고 있구나. 지혜는 제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옆에 서서 물을 따라주고 반찬을 더 덜어주며 극진히 시중을 들었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듯 자연스럽게 말이죠. 어머니, 오늘 병원 진료 예약이 있으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다. 나 혼자 갈 수 있어. 제 대답에 지혜의 눈썹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죠.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제가 같이 들어야 나중에 약 챙겨드리기 편하고요. 사실 지혜가 병원에 함께 가려는 진짜 이유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통장이 병원비 자동이체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통장의 비밀번호와 도장을 지혜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요. 그럼 같이 가자꾸나. 제가 순순히 동의하자 지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어머니. 그럼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지혜는 제 옷을 꺼내주고 가방을 챙겨주며 마치 진짜 효부처럼 구실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사이 지혜가 제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숨겨둔 다른 통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이겠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지혜는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를 부축하며 과장되게 챙기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급하지 않아요. 지혜 씨 참 효성이 지극하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의 칭찬이 쏟아질 때마다 지혜의 어깨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 눈빛에는 어머니도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죠?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연기력이구나.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혜는 약국에서 제 약을 사면서도 영수증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나중에 제 통장에서 약값보다 더 많은 금액을 빼낼 때 증거로 쓰려는 것이겠죠.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뭐든 내가 해주는 대로 먹겠다. 그럼 갈비찜 어떠세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지혜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갈비찜을 한번 해놓으면 며칠은 우려 먹을 수 있고 그동안 지혜는 부엌에서 손을 놓을 수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지혜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오랫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비밀 공간을 열어보았습니다. 옷장 맨 아래 칸, 오래된 이불 더미 속에 숨겨둔 작은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젊은 시절 시장에서 장사하며 몰래 모은 비자금이 들어있는 통장과 지혜가 제 돈을 어떻게 빼돌려 왔는지 기록해 놓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지혜야, 넌 나를 무능하고 순진한 시골 할머니로만 알고 있지? 하지만 나는 내가 한 모든 짓을 다 알고 있단다. 상자를 다시 제자리에 숨기고 나니 지혜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갈비가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 드실 거니까 좋은 걸로 샀어요. 그래, 고생했다. 지혜는 영수증을 제게 보여주며 마치 제 돈을 아껴 쓰려고 노력한다는 듯이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혜가 실제로 산 갈비보다 영수증의 금액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지혜의 모습을 보며 저는 차분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혜야, 내가 10년 넘게 나를 속여왔다면 이제는 내 차례다. 내가 얼마나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마. 그날 밤 지혜가 준호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저는 방에서 조용히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제가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지혜가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난 후 혼자서 어디론가 급히 사라진 날이었죠. 어머니, 준호 옷 좀 찾으러 백화점에 들렀다 올게요. 금방 갈 테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지혜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준호 옷을 사러 간다면서 제 카드를 들고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조금 뒤에 집을 나섰습니다. 지혜가 간다던 백화점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발걸음이 느려졌지만 그래도 지혜가 뭘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해서 남성복 매장부터 찾아다녔지만 지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여성 명품관으로 올라가 보니 거기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는 루이비통 매장에서 한 손에는 제가 며칠 전에 맡긴 통장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100만 원이 넘어 보이는 핸드백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가방으로 할게요. 지혜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점원에게 제 통장을 건네는 모습까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지혜가 제 돈으로 자기 명품을 산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한 달 연금이 고작 80만 원인데 저 아이는 내 돈으로 100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따져봤자 지혜는 또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을 게 뻔했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지혜의 뒤를 따라가며 지켜봤습니다. 결제를 마친 지혜는 명품 쇼핑백을 들고 나와서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야. 가방 샀어. 응, 루이비통 그거. 진짜 예쁘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지혜의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당연히 모르지. 워낙 치매에 기가 있으셔서 뭘 사든 기억 못 하시거든.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거 될 건데 뭐.
치매기가 있다고? 내가 지혜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설마 지혜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있었다니. 맞아. 요즘에는 뭔가 이상해 보이긴 해. 같은 말 반복하고 돈 관리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다 알아서 해드리고 있는 거야. 지혜는 계속해서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헌신적인 며느리인지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어쨌든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참아야지. 준호한테도 엄마니까 참아야 한다고? 내가 지혜에게 무슨 짐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저는 카페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혜가 제 돈을 훔치는 것도 화가 났지만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혜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쇼핑백은 어디에 숨겼는지 보이지 않았고 지혜는 평소처럼 태연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응, 잠깐 산책했다. 어머니, 요즘 혼자 나다니시면 위험해요. 길을 잃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앞으로는 꼭 저한테 말씀하시고 나가세요. 길을 잃어버린다고? 지혜는 정말로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런 척하고 있는 걸까? 지혜야, 나 별로 안 아픈데? 제 말에 지혜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병든 사람이 자기가 아프다는 걸 스스로 알면 그게 더 이상하죠. 괜찮아요. 제가 잘 돌봐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 아이는 정말로 나를 환자 취급하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비밀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지혜가 제 돈으로 명품 가방을 샀다는 것, 저를 치매 환자로 소문내고 다닌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까지. 지혜야, 내가 나를 바보로 만들려고 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저는 상자 안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수첩에는 제가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동네 이장, 그리고 지혜보다 훨씬 오래 이 동네에서 살아온 어른들의 번호들이었죠. 이제 정말로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동네 부녀회장 김순자 씨에게 걸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분으로 무엇보다 입이 가벼워서 소문이 빠르게 퍼지게 하는 데는 최고였습니다. 순자야, 나 영숙이야. 어머, 영숙이 언니. 웬일이세요? 이 늦은 시간에. 미안하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혹시 내 며느리 지혜가 요즘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 지혜 씨요? 아, 언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 병원도 자주 모셔다 드리고. 역시나. 지혜는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아프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지혜가 나를 치매 환자라고 말했니? 전화기 너머로 김순자 씨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언니, 지혜 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데 다만 요즘 언니가 같은 말씀을 자주 반복하신다거나 돈 관리를 잘 못하신다거나 내가 언제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거야? 아, 그게 지혜 씨 말로는 병원에서도 의사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면서요? 의사가?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지혜가 의사와 따로 상담을 했구나. 그러면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야, 혹시 지혜가 내 돈 관리를 한다고 했나?
네, 그러셨어요. 언니가 돈 계산을 잘 못하셔서 본인이 도와드린다고. 아,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아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래. 고마워, 순자야.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더욱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혜는 동네 사람들에게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놓고 자신은 희생적인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의 진짜 모습을 더 확실히 확인할 기회가 왔습니다. 동네 부녀회 모임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부녀회 모임 있으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응, 그러자. 부녀회 모임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동네 경로당에서 열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 혼자 갔는데 지혜가 함께 가겠다고 하니 수상했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하니 이미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저를 부축하며 들어가면서 과장되게 챙기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의자가 딱딱하니까 방석 가져다 드릴게요. 지혜 씨 정말 효성이 지극하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의 칭찬이 쏟아지자 지혜는 겸손한 척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워낙 착하셔서 모시기 어렵지 않아요. 다만, 지혜가 말끝을 흐리자 김순자 씨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만 뭐가 어려워요? 아, 별거 아니에요. 요즘 어머니가 조금씩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져서 어제도 같은 말씀을 5번이나 반복하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같은 말을 5번씩 했다는 거야? 저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지혜가 어떤 식으로 저를 매도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돈 계산도 예전만 못하시고 며칠 전에는 마트에서 거스름 돈을 잘못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통장이나 카드를 관리해드리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지혜 씨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맞아요. 혼자 계시면 어떡하실 뻔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지혜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병원에는 다니시고 계시죠? 응, 다니고 있어. 제가 짧게 대답하자 지혜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아직 초기 단계라서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 집에서 잘 돌봐드리고 있어요. 초기 단계라니? 무슨 초기 단계? 저는 지혜를 똑바로 쳐다봤지만 지혜는 태연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좋겠어요. 요즘은 이런 병에 걸려도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지혜 씨가 정말 고생이 많으실 텐데.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죠. 어머니께서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는데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인 거죠. 친딸처럼 아껴줬다고? 내가 언제? 지혜는 계속해서 자신을 희생적인 며느리로 포장하면서 저를 환자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약 드셨어요? 요즘 깜빡하고 안 드실 때가 많아서 제가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반박을 해도 지혜는 어머니가 또 깜빡하시네요 라고 말할 게 뻔했습니다. 부녀의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지혜는 의기양양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동네 분들이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그래도 제가 있으니까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안심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보고 있다는 게 안심할 일인가?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가 저를 무능한 환자로 만들어서 제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밀 상자에서 제가 젊은 시절 모은 비자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 통장에는 지혜가 전혀 모르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할 때 조금씩 모은 돈,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 중 일부를 몰래 숨겨둔 것이었죠. 이제 이 돈으로 지혜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제가 믿을 수 있는 옛 친구들에게였습니다. 지혜야, 내가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진짜 바보가 누구인지 보여주마. 다음 날 아침 저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시장에서 함께 장사했던 김말자 언니에게서였습니다. 영수가 어제 전화 받고 잠을 못 잤다. 지금 바로 갈 테니까 기다려. 말자 언니는 저보다 3살 많은 76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하고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 물정에 밝아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금방 알아차리는 분이기도 했죠. 1시간 뒤 말자 언니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장사했던 분들 3명이 더 따라왔더군요. 영수가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내 며느리가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다고? 말자 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전화로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자세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백화점까지 따라갔는데 정말로 내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더다고. 아이고, 세상에 그런 못된 며느리가 다 있나? 함께 온 박기순 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내 며느리가 너를 치매 환자라고 소문을 낸다고 했지? 그럼 은행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을 수 있어. 이순분 언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생각해봐. 내 며느리가 은행 직원들한테도 시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어서 제가 대신 관리해드리고 있어요 라고 했을지도 모르잖아. 그럼 은행에서는 내 며느리가 하는 일을 다 정당한 거라고 여길 수 있다고. 말자 언니의 말을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혜가 제 통장으로 자유자재로 돈을 빼는 것도 은행에서 제가 치매 환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봐야지. 그리고 내가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증명해야 해. 그때 지혜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은 누구세요? 내 옛날 친구들이다. 지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 며느리 김지혜입니다. 어머니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제가 돌봐드리고 있어요. 말자 언니가 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영숙이가 우리한테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하던데요? 아, 그게 어머니께서 본인이 아프다는 걸 잘 인정 안 하세요. 병원에서도 그러시거든요. 병원에서요? 어느 병원인데요? 이순분 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이요. 신경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계세요. 그럼 진단서 같은 것도 있겠네요? 지혜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게 아직 확정 진단은 아니고 경과를 지켜보는 단계라서. 경과를 지켜본다고요? 그럼 확실히 병이 있다는 건 아니네요? 박기순 언니의 연속된 질문에 지혜는 점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예방 차원이면 건강한 거네요. 그런데 왜 동네 사람들한테는 어머니가 치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자 언니의 직격탄에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린 적 없는데요. 어머, 그래요? 우리가 확인해 본 건데요.
언니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준비해 왔더군요. 제 전화를 받은 후 동네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혜 씨, 우리가 어제 동네 분들한테 직접 들었는데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돈 관리도 못 하신다고? 지혜는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어머니 걱정이 되어서. 걱정이요?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드는 게 걱정이에요? 이때 말자 언니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지혜 씨, 혹시 어머니 돈을 관리한다고 하면서 무단으로 사용한 적 있어요? 지혜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그럼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 한번 확인해 봐도 되겠네요? 그건 어머니가 계시는데 왜 굳이? 어머니가 여기 계시니까 같이 보자는 거죠. 어머니, 통장 가져오세요. 저는 서랍에서 평소 지혜가 관리하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말자 언니가 통장을 받아보더니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백화점에서 120만 원 결제된 게 있네요. 어머니, 백화점에서 뭘 사셨어요? 나는 백화점에서 아무것도 산 적 없어. 지혜 씨, 이건 뭐죠? 지혜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옷을 사드린 거예요. 120만 원짜리 옷을요? 어머니, 그런 비싼 옷 받으신 적 있어요? 없어. 제 단호한 대답에 지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에 쓴 돈이죠? 말자 언니의 추궁에 지혜는 결국 포기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뭘 죄송하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보세요. 제가 제 가방을 샀습니다. 어머니 돈으로요? 네. 그 순간 언니들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도둑년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 돈을 훔쳐서 자기 명품 사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훔친 거야? 지혜는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언니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용서? 지금까지 훔친 돈부터 다 계산해 봐야지. 말자 언니가 통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영수가 이것 봐. 지난 1년 동안만 해도 이상한 출금이 수십 번이야.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 지혜가 지난 1년 동안 훔친 돈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2천만 원?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많은 돈이? 그때 박기순 언니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알려줬습니다. 영수가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 지혜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는 소문도 있더라. 대출을? 지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지혜 씨, 정말로 어머니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건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뭔데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 이순분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지혜는 제 이름으로 3천만 원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다행히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요구해서 실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수가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야. 사기죄야, 사기죄.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 언니들의 말에 지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발요. 경찰은 안 돼요. 제가 다 갚을게요. 뭘로 갚아? 지금까지 훔친 돈만 2천만 원이 넘는데.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혜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복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언니들, 잠깐만요. 저는 언니들을 진정시키고 지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혜야,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게. 어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 내가 하는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해. 그리고 지금까지 한 짓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해.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언니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준호는 아직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지혜야, 오늘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었어? 지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애썼지만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준호에게도 진실을 알려줄 때가 왔다고.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다.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엄마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기억하니? 물론 기억하죠.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신혼집 전세금 5천만 원, 너 승진할 때 축하금 1천만 원, 지혜 친정 아버지 수술비 2천만 원, 그리고 매달 용돈으로 준 돈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 준호는 계산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1억은 넘을 것 같은데요. 1억 2천만 원이야. 정확히.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하자 준호는 더욱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럼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았니? 그때 지혜가 불안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조용히 해. 내가 말하고 있잖아. 제 단호한 목소리에 지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호야, 그런데 엄마가 너희에게 준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고 있니? 당연히 어머니 연금이랑 아버지 보험금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엄마가 젊었을 때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몰래 모은 돈도 있고 다른 곳에 투자해둔 돈도 있어.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투자요? 응. 엄마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계속했습니다. 엄마는 사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얼마나요?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알려주고 우선 중요한 건 다른 거야. 저는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내 아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엄마 몰래 뭘 했는지 알고 싶니? 준호는 갑자기 진지해진 분위기에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야, 내가 직접 말해봐. 지금까지 시어머니 돈으로 뭘 샀는지. 지혜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뭘 미안하다는 거야? 내가 어머니 돈을 몰래 썼어. 준호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돈을? 그게 무슨 뜻이야?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서 내 물건들을 샀어. 얼마나?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2천만 원을 어머니 몰래 훔쳤다고? 훔친 게 아니라 나중에 갚으려고. 그럼 미리 말씀드리고 빌렸어야지. 준호가 화를 내자 지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그것보다 더 나쁜 일이 있어. 더 나쁜 일이요? 내 아내가 엄마를 치매 환자라고 소문을 냈어. 뭐라고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지혜야, 그게 정말이야? 지혜는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대답해. 정말로 어머니를 치매 환자라고 말하고 다녔어?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만. 깜빡깜빡한다고? 어머니가 언제 그러셨어? 준호는 점점 화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지혜가 그런 소문을 냈어요? 응.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마가 돈 관리를 못한다고 해서 자기가 대신 관리해 준다고 했지. 그래서 어머니 돈을 마음대로 쓴 거구나. 준호는 이제 완전히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지혜야,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나도 모르겠어. 그냥 마음이 급해서 시어머니 돈을 훔치고 치매 환자로 만들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준호야,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 또 뭐가 있어요? 내 아내가 엄마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 대출을? 3천만 원. 다행히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요구해서 실패했지만 준호는 완전히 충격을 받은 듯 주저앉았습니다. 지혜야, 이게 정말이야? 지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봐서. 준호야, 너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눈이 멀어서 아내가 이런 짓을 하는 줄 몰랐어요. 준호는 지혜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당장 어머니께 사과드려. 준호야, 사과하라고. 지혜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사과는 나중에 하고 우선 훔친 돈부터 갚아야지. 갚겠습니다. 꼭 갚겠어요. 뭘로? 너희 집에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있니?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당장 2천만 원을 구할 수 있니? 어머니, 그건 없지? 그럼 어떻게 갚을 거야?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너희 집을 팔아서 갚아. 집을요? 응. 어차피 그 집 전세금도 내가 준 돈으로 마련한 거잖아. 그럼 집을 팔아서 대출 갚고 남은 돈으로 내 돈 갚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자. 준호와 지혜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도둑질한 대가는 치러야지. 그날 밤 준호와 지혜는 방에서 밤새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지혜는 더욱 교묘한 수를 써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작전이었죠. 준호야, 어머니가 요즘 정말 이상해. 어제도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셨어. 그래, 나는 못 봤는데. 당신이 회사에 있을 때 그러시거든. 그리고 밤에 잠꼴대도 심하시고. 지혜는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어가며 저를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혜는 아예 대놓고 준호에게 제안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를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자. 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말이야. 요즘 어머니 상태가 정말 걱정돼. 어머니가 뭔가 이상하시다고.
응, 어제도 나한테 없는 일을 있었다고 우기시더라. 내가 돈을 훔쳤다고. 지혜는 제가 사실을 말하는 것을 망상이라고 둘러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응,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은행에서 뭘 했고, 백화점에서 뭘 샀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준호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말을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럼 정말로 병원에 모셔봐야 하나? 그래야 할 것 같아. 혹시 정말로 치매 초기라면 빨리 치료받으시는 게 좋잖아. 지혜의 계획은 교묘했습니다. 저를 정신병원에 데려가서 치매나 망상증 진단을 받게 만들면 제가 하는 모든 말이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날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에 같이 가실래요? 왜? 그냥 건강검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느 병원? 대학병원 신경과요. 저는 지혜의 속셈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지혜가 그러라고 했지? 그게 어머니 걱정이 되어서. 내가 뭐가 걱정돼? 준호는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으세요? 없어. 정말요? 지혜가 그러는데. 지혜가 뭐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거나 없는 일을 있었다고 하신다거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혜가 이제 준호까지 완전히 속이고 있다는 것을. 준호야, 엄마 말을 들어봐. 네.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엄마가 지혜에 대해서 한 말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준호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혜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고. 그럼 엄마와 지혜 중에 누구 말을 믿을 거야? 준호는 한참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서 검사만 받아보세요. 정말 아무 이상 없으시면 오히려 좋은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준호도 이미 지혜 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좋아. 병원에 가자. 다음 날 준호와 지혜는 저를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로 데려갔습니다. 지혜는 미리 의사에게 연락해서 제 증상에 대해 설명해 놨을 것입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젊은 의사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별로 다른 거 없이 지내고 있어요. 혹시 깜빡하는 일이 많으신가요? 아니요. 가족분 말씀으로는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고 하던데. 그런 적 없어요. 의사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지혜가 나서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을 하루에 대여섯 번씩 반복하시고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우기세요. 어제도 제가 돈을 훔쳤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을 훔쳤다고요? 네. 정말 황당한 게 저는 어머니 카드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제가 명품을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혜는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망상적 사고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나요? 요즘 들어서 거의 매일이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의사는 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이 돈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져갔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제 돈으로 루이비통 가방을 샀어요. 의사는 지혜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나요? 전혀요. 어머니가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무엇을 말해도 지혜의 말이 더 믿을 만하게 들릴 것이라는 것을. 어머님, 혹시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나요? 아니요. 잘 자요. 그런데 가족분 말씀으로는 밤에 잠꼴대를 심하게 하신다고.
지혜가 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잠꼴대 안 해요. 어머님, 잠꼴대는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는 이미 지혜의 말을 믿기로 결정한 듯 보였습니다. 일단 몇 가지 검사를 해보죠. 인지기능 검사와 뇌 MRI를 찍어보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때까지는 어머님을 잘 지켜보시고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지혜는 의기양양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확한 진단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과는 뻔했으니까요. 지혜가 의사에게 미리 설명해 놓은 대로 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지혜가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저는 비밀 상자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몰래 모은 비자금 통장과 함께 지혜의 모든 범죄 행위를 기록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한다면 나는 너를 진짜 범죄자로 만들어주마. 이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예상대로 연락이 왔습니다. 지혜가 전화를 받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왔다고 하네요. 내일 같이 가서 들어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는 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병원에서 의사는 예상대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상 초기 치매의 징후가 보입니다. 아직 심하지는 않지만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혜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어머니가 하시는 말들이 망상이나 기억 착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셔야 해요. 집에 돌아온 후 지혜는 준호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봤지? 내가 맞았어. 어머니가 정말 치매셨던 거야. 그래도 엄마인데 이제 어머니 말은 믿으면 안 돼. 다 망상이니까.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며칠 후 저는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 생일이 다음 주잖아. 동네 사람들 좀 불러서 작은 잔치를 하고 싶어. 어머니 생일이요? 그냥 조용히 가족끼리 하면 되잖아요. 아니야. 나 이제 늙었으니 마지막으로 동네 분들이랑 즐겁게 지내고 싶어. 지혜는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간단하게 준비할게요. 고마워. 그런데 지혜야, 내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 뭐려? 너 그 루이비통 가방 말이야. 너무 예뻐서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어떤 가방 말씀이세요? 내가 내 생신 선물로 사준다던 그 가방. 벌써 잊었어? 저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 했습니다. 아, 네. 그 가방이요. 응. 그날 가지고 나와서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되지? 지혜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일 당일 저는 일찍부터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오늘 오는 손님들은 평범한 동네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김말자 언니를 비롯해 제 편에 선 사람들, 그리고 지혜가 그동안 거짓말로 속여온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 초대했거든요. 오후 2시 하나둘씩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영숙이 언니 생신 축하해요. 지혜 씨도 수고 많으셨어요. 어머니 모시느라.
지혜는 평소처럼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손님들이 다 모이자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들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저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내가 내 생신 선물로 사준 가방 좀 가져와 줄래? 지혜는 어쩔 수 없이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 정말 비싸 보이네요. 지혜 씨가 시어머니께 이런 좋은 걸 사드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감탄하자 지혜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혜야, 이 가방이 얼마였지? 그게 잘 기억이 120만 원이었지. 맞지?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저는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가방을 산 날 지혜는 준호 옷을 사러 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 생신 선물을 샀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 가방을 산 돈이 내 통장에서 나갔어요. 김순자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미리 준비해온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혜가 이 가방을 산 바로 그날 내 계좌에서 12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지혜 씨가 어머니 돈으로 가방을 산 건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때 김말자 언니가 일어났습니다. 영숙이한테 들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지혜 씨가 가져간 돈이 2천만 원이 넘는다면서요? 지혜는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 씨가 동네 분들한테 영숙이가 치매라고 말하고 다녔다면서요? 이제 동네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 정말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뿐만 아니에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혜는 제 이름으로 3천만 원 대출까지 받으려고 했어요. 이게 그 증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완전히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그럼 지혜 씨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거네요? 영숙이 언니가 멀쩡한데 치매라고 소문을 낸 거구나. 지혜는 울음을 터뜨리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뭐야? 김말자 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치매라고 병원에서 진단받았어요. 지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다 망상이에요. 그 순간 저는 일어났습니다. 지혜야, 내가 말한 그 병원 진단서 한번 보자. 그게, 가져와봐. 내가 정말 치매라는 증거를 보여줘. 지혜는 어쩔 수 없이 진단서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진단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김말자 언니가 진단서를 읽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수가, 이거 초기 치매 의심이라고 되어 있어. 확정 진단이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이 진단을 내린 근거가 뭔지 아세요? 저는 동네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지혜가 의사에게 미리 말해놓은 내용들이에요.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 망상을 한다. 돈 관리를 못한다. 이런 거짓말들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이런 못된 년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 돈 훔쳐놓고 치매라고 소문내고 심지어 병원까지 속여서 가짜 진단을 받게 만들고 지혜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발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비밀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통장에 3억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지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돈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3억이요? 네. 그런데 지혜는 이 돈을 물려받을 생각에 눈이 뒤집혀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지혜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혜는 이 돈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이게 그 기부 서약서예요. 지혜는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지혜야,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내 돈을 훔치고 심지어 내 이름으로 빚까지 지려고 했잖아.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모든 사람이 알았으니 내가 받을 벌을 치러야지. 그날 이후 지혜는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도 아내의 진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지혜가 짐을 싸서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준호는 이혼 절차를 진행했고 지혜는 동네에서 완전히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준호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맑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앉아. 준호는 제 앞에 앉더니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괜찮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보다 아내를 믿었고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화난 건 아니야. 어머니, 너도 속은 거잖아. 지혜가 워낙 교묘했으니까.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머니 아들인데 어머니를 보호해드렸어야 했는데. 이제 됐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 하지만 저는 준호에게 분명히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준호야, 그런데 엄마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지혜와 이혼한다고 해서 엄마가 너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준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생각. 들어봐. 엄마는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가족이 서로 속이고 배신하는 걸 봤어. 돈이 있으면 사람이 변하더라. 어머니. 그래서 엄마는 정말로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너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 돼. 엄마가 지금까지 너한테 의존하라고 가르쳤나? 아니요. 그럼 됐어. 엄마는 너를 믿어.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동안 너무 의존하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말을 하는구나.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어떻게 해? 어머니를 모시는 일 말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혼자 엄마를 모셔야 한다는 부담 갖지 마.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어.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원이요? 왜요? 거기서 또래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살고 싶어. 그리고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하지만 어머니. 됐어. 엄마 결정이야. 사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김말자 언니와 함께 시내에 있는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면회 와야 해.
그리고 재혼은 엄마 허락받고 해.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앉아 지난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지혜와의 전쟁은 제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기도 했죠. 가족이라는 이름의 허상도, 며느리에 대한 기대도, 그리고 순진했던 제 자신도.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진짜 제 자신을 찾았고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준호와 함께 요양원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고 밝은 시설에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활기찬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언제부터 오실 건가요? 요양원 원장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가능해요? 물론이죠.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준호야, 엄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새로운 삶이요? 응.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잖아. 이제는 박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준호는 저를 바라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젊어 보이세요. 그래. 엄마가 이제 겨우 73살이야. 아직 할 일이 많아. 일주일 후 저는 요양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만 챙겼거든요. 새로운 방에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비밀 상자를 마지막으로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의 범죄 기록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서류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대신 상자에는 새로운 것들을 넣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배우고 싶은 것들의 목록, 만나고 싶은 친구들의 연락처,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저녁 식사 시간에 식당에 가니 다른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숙입니다. 여기서 뭘 하고 싶으세요? 서예도 배우고 싶고 노래도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요리도 다시 배워볼까 해요. 아, 우리랑 같이 활동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 준호가 면회를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적응 잘하셨어요? 응, 너무 좋아.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이제 정말 제 능력으로 성공한 거예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장하다 아들아. 엄마가 자랑스러워.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제 힘으로 해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김말자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영수가, 이분이 내 아들이구나? 정말 듬직해 보인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들 박준호입니다. 어머, 참 예의 바르네. 영숙이가 내 자랑 정말 많이 하더라. 준호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준호가 돌아갈 때 저는 그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정말 행복해. 어머니, 지혜 때문에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가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잖아. 네, 어머니. 저도 그래요. 그래. 이제 우리는 서로 의존하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된 거야.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72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고 나니 이제야 진짜 제 자신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제가 얻은 것은 더 명료한 정신과 더 강인한 의지였습니다.
돈으로 가족을 얽매려 했던 과거의 제 자신도 며느리의 가면에 속았던 어리석음도 이제는 모두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박영숙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아들과 함께 진짜 가족의 의미를 나누며 남은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것입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은 벗겨졌고 이제 진실만이 남았습니다.